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세 영어학원 강사입니다. 결혼하고 3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외도 상대가 참 어이가 없어요.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참 파렴치하고 뻔뻔했던 남편놈과 상간녀. 하지만 은밀하게 놀아놨던 그것들은 결국 서로에게 지옥이 되고 말았죠. 웃지 못한 한 방을 선사하고 이혼하게 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같은 동네에 살던 남편 오성민을 만나게 되었어요. 첫 만남에서 보여준 서글서글한 미소와 유머 감각에 자연스레 호감을 느꼈습니다. 친구 같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 남자가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남편은 회사도 꽤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차도 외제차였어요. 능력도 괜찮은 남자 같았기에 남편감으로 이래저래 괜찮다고 생각했죠. 저희는 1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었고 동네에 신혼집을 구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박수호라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중마고우가 한 명 있었는데요. 남편과 수호 씨는 굉장히 친했고 한 동네에 살았다 보니 자주 만나곤 했죠. 남편도 수호 씨도 활발하고 사람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수호 씨 그리고 수호 씨의 아내인 김주영 씨와 저까지 이렇게 4명이서 부부 동반으로 잘 지냈고 자주 만났습니다. 내 딸 아이도 동갑이었어요. 남편은 수호 씨의 아내 김주영 씨와도 굉장히 친하고 스스럼 없이 지냈는데요. 알고 보니 주영 씨도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안 친했고 이름만 아는 사이였는데 수호 씨와 주영 씨가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친구처럼 가까워졌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 4사람은 주말 저녁 식사, 가벼운 술자리, 가끔은 근교로 떠나는 1박 2일 여행까지 함께 다니며 잘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저는 사실 주영 씨와 그렇게 잘 맞는 건 아니었어요. 성격적으로 안 맞는 편이었다고나 할까요? 주영 씨가 겉으로 보면 시원시원해 보이고 털털해 보이지만 사실은 꽤나 맞춰주기 힘든 성격이었습니다. 좀 과한 농담도 많이 하고 불필요한 스킨십도 스스럼 없이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랑 결혼해서 제 남편인데도 자기랑 원래 친구였다 보니 자기랑 더 친하다는 걸 저한테 과시하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앞인데도 조심성 없이 제 남편에게 스킨십도 하고 장난도 막 치고 뭐 가져다 달라며 시키기도 잘했어요. 저는 그런 게 살짝 불편하면서도 원래 친구 사이니까 이해하자 생각했습니다. 물론 티는 안 냈어도 속으로는 불쾌할 때가 많았지만요. 한 번은 4명이서 캠핑을 갔을 때였습니다. 밤에 모닥불 앞에서 술을 마시는데 수호 씨는 피곤하다며 먼저 들어가서 자고 저랑 제 남편 그리고 주영 씨랑 3명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영 씨가 술에 취한 척 제 남편 어깨에 살짝 기대더라고요. 아, 역시 상민이는 너무 잘 챙겨준다. 다정하고. 박수호는 너무 재미없어. 상민이 같은 남편 만난 민지 씨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성민이는 능력 좋고 돈 잘 벌고 다정하고 라는 겁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랬죠. 아니에요. 이 사람도 무뚝뚝할 때 많은데요, 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수호 씨가 주영 씨 엄청 잘 챙기시던데요. 남들 앞에서나 그러죠. 집에서는 거의 남남이에요, 우리. 박수호랑 나랑은 거의 쇼윈도 부부라고나 할까? 라면서 농담인 듯 진담인 듯 막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남편에게 자기들끼리만 아는 옛날 이야기를 하며 깔깔거리는 겁니다. 남편도 좋다고 맞장구 치고 있고요. 저는 모르는 얘기니까 그냥 어색하게 듣고 있고요. 주영 씨는 농담처럼 내 남편 너무 괜찮다. 박수호 말고 내 남편하고 결혼할 걸 그랬다. 아쉽다라는 소리도 은근하게 했습니다. 기분 나쁜데 또 거기서 울컥하는 티는 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주영 씨는 그런 얘기도 잘했습니다. 자기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편하다는 얘기요. 나는 솔직히 여자들이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여자들은 예민하고 뒤끝있고 피곤해. 나는 남자들이 단순하고 쿨해서 편하고 좋더라고. 그래서 여자친구 없는 거야, 네가. 필요 없어. 나도 남자친구가 더 편하니까. 나 남자친구들은 많거든? 아휴, 어련하시겠어. 막 그럽니다. 주영 씨는 주변 남자들의 관심과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그 중심에 서기를 즐기는 딱 요즘 말로 여왕벌 혹은 남미새의 전형이었죠. 저는 그런 걸 싫어하다 보니 주영 씨와 저와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아내기도 하니까 또 놀 때는 별 문제 없으니까 그냥 저냥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 저도 노력한 거죠. 그런데 저랑 남편이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호 씨가 회사 방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순환근무를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영 씨도 당연히 남편을 따라 함께 떠나는 거고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기도 했고 남편은 많이 섭섭해했죠.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친구가 떠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 이제 주영 씨의 그 불편한 행동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좀 후련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수호 씨와 주영 씨는 이사를 갔고 초반에는 연락을 했는데 나중에는 연락을 잘 안 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떨어져 지내다 보니 같이 어울릴 일도 없고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느라 바빴던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수호 씨 부부와 어울리지 않다 보니 남편과 제가 둘이서 데이트하는 날이 많아졌고 저는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는 천천히 임신 계획도 잡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또다시 1년 가까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저녁 퇴근을 앞두고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기야, 나 오늘 저녁 약속이 생겼네. 친구랑 한잔하고 들어갈 테니 먼저 저녁 먹고 있어. 그래, 알았어. 너무 늦지는 말고. 걱정 마. 사랑해. 남편은 뭔가 평소보다 살짝 들뜬 목소리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고 TV를 봤습니다. 남편은 꽤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자정이 다 돼서야 남편은 술에 취해서 돌아왔는데 꽤 많이 마셨는지 와서는 옷만 갈아입고 바로 자리에 눕더라고요. 저는 적당히 좀 마시지 뭘 이렇게 많이 마셨나 생각하며 남편이 대강 벗어둔 옷을 정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남편의 외투에 들어있던 폰에서 카톡이 왔고 저는 무심코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왔더군요. 상민, 잘 들어갔지? 고마워. 잘 자고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요. 주영이라니? 수호 씨 아내였던 그 주영 씨? 당황스러웠죠. 수호 씨랑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주영 씨가 왜? 그리고 남편은 친구랑 술을 마신다고 했는데 그게 주영 씨였던 겁니다. 황당하더라고요. 그럼 수호 씨도 같이 마셨나 싶었고 카톡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카톡 내용을 보니 이사 잘했느냐, 오늘 저녁 약속 맞느냐, 뭐 먹고 싶으냐 등등의 내용이 있었어요.
가만 보니 주영 씨가 다시 이쪽 동네로 이사를 온 것 같더라고요. 의아했습니다. 만약 주영 씨랑 수호 씨랑 같이 술을 마신 거면 저한테 얘기하고 같이 가도 되잖아요. 뭐지 싶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수호 씨랑 주영 씨 다시 여기로 이사 왔어?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이 좀 당황하더라고요. 어? 어제 수호 씨랑 주영 씨랑 같이 술 마신 거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어떻게 알았어? 주영 씨가 당신 폰으로 카톡 보냈던데 잘 자라고. 다음에 또 보자고. 아, 내 폰을 왜 봐? 일부러 본 게 아니라 옷 정리하는데 카톡이 와서 본 거야. 그리고 좀 보면 안 돼? 부부 사이라도 사생활은 지켜줘야지. 나는 자기 폰 안 보잖아. 하면서 약간 불편한 표정으로 좀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사과했죠. 아, 미안해. 아니, 근데 수호 씨랑 주영 씨 다시 이사 왔느냐고. 그런데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주영이만. 주영 씨만 왔다고? 수호 씨는? 사실은 그 둘이 이혼했어.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웬 이혼?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몇 달 전에 이혼했대. 그래서 주영이만 다시 우리 동네로 이사 온 거야. 혼자 살 집 구해서. 이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길래 그냥 딱 해서 술 한잔 사주면서 위로해 준 거야. 진짜 그뿐이야. 수호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해서 당신한테도 말 못한 거고. 뭐 때문에 이혼했다는데? 수호 잘못이지 뭐. 수호 씨가 뭐? 여자 문제가 좀 있었대. 수호 씨가? 그 자식은 진짜. 나도 요새는 연락 잘 안 해서 몰랐는데 그랬다네. 좀 충격이더라고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혼했다는 것도 충격이고 그것도 수호 씨의 여자 문제 때문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더 찜찜한 건 그럼 결국 남편이 주영 씨랑 둘이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친구랑 마신다고 했지 주영 씨랑 마신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속인 건 아닌데 그렇다고 솔직한 것도 아니었기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남편은 두 사람의 이혼이 수호 씨 때문이기에 주영 씨를 위로해주러 만난 것뿐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듣는 저는 찜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수호 씨 그렇게 안 보였는데 여자 문제가 있었다니 좀 충격이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주영 씨랑 단둘이 술 마시고 그런 행동은 좀 상가해줘. 동네 사람들 눈도 있고 오해 사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오히려 황당해 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생각해. 주영이도 그냥 내 친구인데. 이혼해서 힘든 친구 위로 좀 해준 게 잘못이야?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남녀 사이고 남들이 보면 좀 그렇잖아. 아, 남들이 보는 게 뭔 상관이야. 남자 여자는 친구 사이 하면 안 돼? 그런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그러면서 발끈하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돌아온 주영 씨의 존재가 신경 쓰였지만 남편은 그냥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종종 주영 씨를 만나는 듯 했어요. 저는 그런 게 거슬리면서도 친구 사이일 뿐이라며 말하기에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했습니다. 둘 사이를 의심하면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듯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그 일이 있었어요. 어느 주말 후 학원 동료이자 친한 친구인 혜진이에게서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지야, 내가 지금 뭘 본 거니? 왜? 나 지금 대학 동기 결혼식 왔거든?
근데 너네 남편 여기 있다? 남편 오늘 직장 동료 결혼식 간다고 했어. 아니, 근데 옆에 여자는 누구냐고. 옆에 여자라니? 어떤 여자랑 엄청 가깝게 다니던데? 둘이 부부 사이 같아 보여. 저는 그 말에 경악을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랑 같이 간 거지 싶으면서도 동시에 김주영 씨가 확 떠오르는 겁니다. 혹시 사진 한 장 찍어 줄 수 있니? 내가 아는 사람 같아서. 알았어. 내가 멀리서 찍어볼게.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으니 혜진이가 사진을 보내왔어요.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김주영 씨더군요. 그런데 엄청 가깝게 팔짱까지 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경악을 했죠. 미친 거 아닌가 싶고요. 무슨 부부처럼 다닌다고 했던 혜진이의 말이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저는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초조한 기분으로 기다리는데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전화는 왜 안 받고? 무음으로 해놔서 몰랐네. 그리고 나 오늘 직장 동료 결혼식 간다고 했잖아. 직장 동료 결혼식에 김주영을 데리고 가? 그 말에 남편은 놀라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무슨 내 뒷조사했어? 혜진이가 당신 봤다더라. 처음 보는 여자랑 팔짱 끼고 부부처럼 다닌다고. 미쳤어? 저는 흥분해서 따졌고 남편은 막 한숨을 쉬며 저를 달래더라고요. 진짜 동네 좁네. 저기 민지야, 일단 내 얘기 들어봐. 사실 주영이 지인 결혼식인데 혼자 가는 게 너무 뻘쭘하더래. 나한테 같이 가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친구로서 도와준 것뿐이야. 진짜 별거 아니라니까. 팔짱은 그냥 사람이 많아서 부딪힐까봐 잠깐 그런 거고. 친구 사이에 그 정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친구라는 말에 폭발했습니다. 그놈의 친구. 너랑 김주영 씨랑 하고 다니는 짓이 친구 사이 맞아? 그리고 당신 회사 동료 결혼식이 아니라 김주영 씨 지인 결혼식이었네 그럼?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 아니, 네가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의 변명은 구차했습니다. 친구라는 단어 뒤에 숨어 저를 기만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뻔뻔하게 친구 관계를 주장하며 저보고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구냐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아무 사이도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친구라는 단어가 무슨 무적의 방패도 아니고 너무 열받는 겁니다. 게다가 김주영 씨에 대해서도 너무 화가 나고요. 남편과 저는 대판 싸웠고 그 일 이후로 저희 부부 사이는 냉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모든 행동을 의심했고 남편은 그런 저를 피곤해하며 점점 더 밖으로 돌더라고요. 그렇게 서먹하게 지내던 중 남편이 먼저 주말에 친정엄마와 함께 나들이를 가자고 했어요. 남편이 먼저 화해를 하자는 듯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일단 풀어주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들이 전날 밤 남편은 갑자기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정말 미안한데 나 내일 같이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회사에서 중요한 바이어가 온다고 해서 나가봐야 할 것 같아. 팀 전체 비상이라 나만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네. 진짜 미안하다. 어머님께도 죄송하다고 꼭 전해주고. 라는 겁니다.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짜증스럽긴 하지만 회사 일이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엄마는 나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 엄마와 저 둘이서라도 다녀와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다음 날 친정으로 갔는데
공교롭게 친정엄마도 검은 옷을 입고 급하게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아유, 민지 왔니? 어쩌니? 오늘 나들이 못 가겠다. 왜요? 엄마 친한 친구 정숙 아줌마 있지? 정숙 아줌마 남편이 갑자기 죽었댄다. 정말요? 정숙이 울고불고 전화 왔더라고. 나 거기 가봐야 될 것 같아. 어쩌지? 나들이는 다음에 가야겠어. 네, 어쩔 수 없죠. 얼른 가보세요, 엄마. 엄마도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나들이 약속은 그렇게 허무하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엄마는 상갓집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엄마도 안 계신데 친정에 있어서 뭐 하겠나 싶어서 저도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였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그 자리에서 멈칫했죠. 왜냐면 현관에는 분명 남편이 오늘 아침 신고 나갔던 신발이 있고 그 옆에는 제가 처음 보는 여자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거든요. 그걸 보는데 심장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제가 없는 틈에 여자를 부른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이상하게 그 신발이 김주영 신발 같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자 분노가 확 끓어오르는 겁니다. 저는 이것들이 생각하며 본능적으로 폰을 꺼냈고 동영상 기능을 켰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폰을 든 채로 안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남녀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역시나 김주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방문을 확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인생 최악의 장면으로 기억될 겁니다. 침대 위에 걸터 앉은 남편, 그리고 그의 무릎을 베고 누워 TV를 보면서 웃고 있는 김주영.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김주영이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김주영은 남편이 평소 집에서 즐겨 입던 낡은 회색 티셔츠와 남편의 사각 팬티를 입고 있었거든요. 저도 기함하고 김주영과 남편도 벙쪄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둘이 뭐 하는 짓이야?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사태 파악을 한 건지 그제야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섰죠. 남편은 몹시 당황했고 김주영은 허둥지둥 자기 옷을 위에 껴입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꼬라지를 이를 갈며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남편과 김주영은 제가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더 기함하면서 허둥거리더라고요. 아니, 자기야, 이거 다 오해야. 찍지 말고. 오해? 이게 오해야? 또 친구라고 하려고? 야, 이 미친 것들아! 니들은 친구끼리 이러고 있니? 이게 니들이 부르짖던 우정이고 친구 사이야? 이 더럽고 역겨운 것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베개며 뭐며 집어 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남편은 제 앞을 막아서며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죠. 민지야, 제발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진짜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저는 남편의 싸대기를 있는 힘껏 날렸습니다. 닥쳐! 내가 그냥 넘어가 주니까 나를 아주 호구로 알아! 저는 진짜 그때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저는 남편을 확 떠밀어 버렸고 김주영 옷덜미를 낚아채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김주영이 놓으라고 악을 쓰고 발버둥을 쳤는데 저는 그때 너무 흥분한 상태라서 김주영을 개끌듯이 끌고 나갔어요. 그렇게 김주영을 신발도 없이 쫓아내고 이번엔 남편놈한테 달려가는데 남편놈은 제 살기등등한 눈빛을 보고 시겁했는지 지가 알아서 도망가더라고요. 그 와중에 지 신발하고 김주영 신발까지 챙겨서 도망치는 겁니다. 쾅 닫히는 현관문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처절한 모멸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친구 사이라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더니 결국 이렇게 된 거였죠. 저는 남편 짐 싹 싸서 문 밖에 내놓고 남편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네 집 내놨으니 김주영 집 가서 살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혼이라고. 그날 남편은 답장이 없었고 짐은 언제 왔는지 싹 챙겨갔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뒤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좋다고 협의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된 거 우리 사이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고 자기도 주영이랑 새 출발하고 싶대요. 주영이는 저처럼 바가지 긁지도 않고 쿨하고 자기를 설레게 하는 여자랍니다. 저한테선 어느 순간부터 이성적인 매력이 안 느껴졌는데 주영이에게선 그게 느껴졌다며 그냥 이혼하고 서로 갈 길 가자고 하더라고요. 와, 저한테 구구절절 김주영한테 푹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미친놈인가 싶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할 말인가요? 남편은 진즉에 저랑 정리하고 김주영하고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꽤 큰 듯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괘씸하고 열받던지요. 저는 이혼을 하더라도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안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죠. 김주영이 저희 집에서 남편 팬티만 입고 있던 그 사건 날 제가 동영상 촬영을 했잖아요. 경황도 없고 너무 긴박해서 영상이 엄청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과 김주영이 그러고 있는 건 비교적 잘 찍혔더라고요. 저는 즉시 이혼 및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준비하면서 문득 수호 씨가 떠오르더라고요. 가장 친한 친구랑 전처가 이렇게 붙어먹은 걸 수호 씨는 알까 싶은 겁니다. 어쩌면 그 역시 나와 같은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수호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호 씨. 저 민지예요.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괜찮으시면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아, 민지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남편과 주영 씨의 부적절한 관계, 저를 속여왔던 기만적인 행동들, 그리고 마침내 제 집 안방 침대에서 두 사람을 목격했던 그 끔찍한 순간까지. 수화기 너머로 수호 씨도 기가 막힌지 깊은 탄식을 계속 내뱉더라고요. 와, 그게 사실이에요? 미쳤네. 미쳤어, 진짜. 김주영은 둘째치고 오성민이 저한테 이럴 줄은 몰랐네요. 그럼 지금 이혼 준비 중이신 거예요? 네, 수호 씨도 많이 놀라셨죠? 네, 지금 충격도 너무 크고 김주영이야 원래 남자에 미친 애라서 이혼까지 한 건데 오성민한테 너무 배신감 드네요. 친구란 새끼가. 김주영이 남자에 미쳐서 이혼했다는 말에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김주영이 수호 씨랑 이혼한 거 수호 씨가 바람펴서 그랬다던데. 네? 김주영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와, 진짜 미쳤나 보네. 아닙니다. 아예 그 반대예요. 지 생각해서 이혼 사유 아무한테도 말 안 했더니 그딴 소리하고 다녔답니까? 그러면서 수호 씨는 막 열을 내며 자신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알려주더라고요. 듣는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수호 씨는 분노하면서 오성민하고 친구 사이도 끝이라며 마음 같아선 당장 찾아가서 죽지 않을 만큼 패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혼 준비 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부탁하라면서 자기가 도울 게 있다면 다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준비했어요. 제가 김주영과 남편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걸자 소장을 받은 김주영이 연락이 왔습니다.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했고 저는 만나서 손이 발이 되게 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 억지로 끌고 나가면서 저 여기저기 상처 많이 입었어요. 진단서도 끊어놨고요. 뭐라고요? 남의 집에서 남의 남편 팬티 입고 있다가 쫓겨난 주제에 뭐가 어째요? 저 이걸로 폭행 고소할 수 있지만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건소송 취하하세요. 서로 좋게 끝내자고요. 라는데 기가 턱 막혔죠. 웃기고 있네. 폭행 고소 해. 하고 싶으면. 남편 친구랑 그렇게 놀아나면서도 부끄럽지도 않니? 위자료나 준비해놔. 더러운 인간들. 말 다 했어요? 그리고 왜 반말이야? 그럼 너한테 존댓말 해주리? 남자의 미친년아? 그따위로 살고 싶니?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맞잖아. 남자라면 그냥 다 좋은가 보네. 내 남편. 그래, 너 가져. 둘이 아주 잘 어울린다. 그래. 내가 가질게. 난 솔직히 성민이가 너랑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더라. 키도 작고 뚱뚱해서 볼 것도 없는 게. 허구한 날 상판 뒤집어 엎고 다이어트 약 처먹는 너보단 낫지. 뭐라고? 저는 김주영이랑 이런 유치한 말싸움 하기도 싫더라고요. 무시하고 일어나려는데 그때 마침 제 남편도 카페로 들어오는 겁니다. 김주영이 부른 모양이었죠. 아주 가지가지하네 싶었습니다. 남편은 오더니 당연하다는 듯 김주영 옆에 앉더라고요. 저기, 민지야, 속상한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좋을 거 없어. 너도 좁은 동네 소문나는 거 싫을 거잖아. 우리 서로 좋게 끝내자. 내가 위자료는 잘 챙겨줄 테니까. 이걸 어떻게 좋게 끝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 너 맨날 친구 핑계대면서 더럽게 놀아난 주제. 내가 말했지. 이혼을 해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위자료를 잘 챙겨줘? 웃기지 마. 판결문 받고 정당하게 내놓는 거지 네가 뭘 챙겨줘. 너나 김주영이나 위자료나 똑바로 준비해. 진짜 몰상식하네. 성민아, 그냥 냅둬. 상대하면 너만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둘이서 제 앞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주 막 나가자는 거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막 웃으니까 남편과 김주영이 황당하다는 듯 보더라고요. 뭐가 웃긴데? 이제 와서 보니 둘이 아주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이네. 뭐라고? 말 좀 가려서 해. 서로 새 출발하고 싶어 했지? 그래 해. 잘 어울린다. 아참, 근데 그 전에 서로 이건 알아야 될 것 같네.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둔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주영에게 건넸죠. 그건 바로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직접 봐. 김주영은 열어보고 놀라더라고요. 너 툭 하면 내 남편 능력 좋고 다정하다고 부럽다느니 개소리 했지? 내 남편 너 가져. 근데 그것도 같이. 오성민이 겉보기엔 번듯한 회사 다니고 차 좋은 거 끌고 다니니 돈 좀 있는 줄 알았지? 이 인간 주식에 빠져서 가지고 있던 돈 다 날리고 사방팔방에 빚만 잔뜩이야. 둘이서 오손도손 그거 같이 갚으면 되겠네. 제 말에 김주영은 몹시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네, 저희 남편은 주식으로 빚을 엄청 졌거든요. 그 마이너스 통장이었습니다. 저도 그 일 몇 개월 전에 알았던 거였어요. 기가 막히지만 그래도 부부니까 잘 해결해 보자고 생각했는데 남편 놈이 제 뒤통수를 보기 좋게 친 거였죠. 남편은 그걸 왜 주영이한테 주냐며 노발대발 하길래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네 것도 있어. 남편에게 건넨 건 수호 씨에게 받은 이혼 관련 서류였습니다. 수호 씨가 말한 김주영과의 진짜 이혼 사유는 김주영의 엄청난 남성 편력과 임신 사실이었습니다. 김주영이 수호 씨 몰래 나이트 다니고 남자들하고 원나잇하고 다니다가 임신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수호 씨 몰래 수술을 했는데 그 사실을 수호 씨가 알게 되면서 결국 이혼을 한 거였습니다. 수호 씨도 김주영이 남자친구들 많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 건 알았는데 그렇게 몰래 나이트 다니고 남자들하고 원나잇 하고 다니는 건 몰랐답니다. 수호 씨는 이혼에 관한 자료를 저에게 모두 보내줬고 저는 그걸 남편에게 준 거죠. 김주영 이 여자 나이트 죽순이라며 거기서 만난 남자들이랑 원나잇 하고 다니다가 애가 졌고 수술한 거 수호 씨한테 들통나서 이혼당한 거라며 수호 씨가 그나마 같이 살았던 정으로 이혼 사유에 대해서 주변에 말 안 하고 다녔다는데 이 여자는 오히려 수호 씨 여자 문제로 이혼했다고 하고 다니고 이제 보니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네. 진작에 둘이서 살지 왜 애먼 사람들 상처 주고 그러고 사니? 이혼해 줄 테니까 둘이 손잡고 천년만년 같이 살아. 김주영 너는 이 인간 빚 같이 갚아주고 오성미 너는 김주영이 행여나 임신하면 친자 검사부터 해보고. 제 폭로가 끝나자마자 남편과 김주영은 서로를 향해 믿을 수 없다는 듯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을 쏘아댔습니다. 잠시 동안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며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빚더미? 너 나한테 그렇게 말 안 했잖아. 야, 너야말로 이게 다 뭐야? 수호가 바람 펴서 이혼한 거라며. 근데 나이트에서 원나잇 하다가 다른 놈 애까지 가졌었다고? 이게 진짜야? 그게 너랑 뭔 상관인데. 너도 나 속였잖아. 라면서 서로 싸웠고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리더라고요. 그들은 아랑곳 않고 서로 삿대질하며 싸웠고요. 저는 그 둘의 가짱코도 추악한 싸움을 싸늘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유유히 그 아수라장을 빠져나왔죠. 그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은 제게 유리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전 남편 오성민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해주고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으며 오랜 친구였던 수호 씨에게도 버림받았고 동창들에게도 소문이 다 났죠. 김주영 역시 상간녀 위자료를 저에게 지급했고 그 후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위자료 문제로 엄청 싸워댔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쟁이, 걸레 등 서로 엄청 욕 퍼부으면서 개싸움을 벌였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그것들과의 인연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친구라는 울타리를 쳐가며 온갖 더러운 짓을 일삼던 그것들. 뒤에서 몰래 그런 짓 하고 다닐 땐 스릴 넘치고 재밌었겠지만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말처럼 현실 앞에선 니 탓 내 탓하며 개싸움하고 개망신 당한 걸로 끝이 났네요. 안타까운 거라면 쓰레기 둘이서 서로서로 수고해 갔으면 좋으련만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고 힘들었지만 이젠 다 끝났으니 저도 후련하게 제 삶을 다시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지역에서 제법 손맛 좋다고 소문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싱글인 여자입니다. 네, 저는 요즘 기준으로도 결혼이 좀 늦은 편입니다. 과거에 저는 결혼 문턱까지 갔었는데요. 식겁하고 다시 싱글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결혼을 할 뻔하다가 다시 돌아온 제 파혼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20대는 참 숨가쁘게 흘러간 것 같아요. 남들처럼 대학에 진학해서 캠퍼스의 낭만이니 불타는 연애니 그런 여유로운 이야기들은 다 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겨진 엄마와 아직 학생이었던 어린 동생들을 건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엄마가 작게 운영하시던 식당 일에 뛰어들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자잘한 빚도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장녀로서 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엄마는 늘 미안해하셨어요. 정희야, 엄마 때문에 네가 대학도 못 가고 너무 고생하는구나. 대학도 가고 친구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제게는 꿈이 있었거든요. 엄마의 손맛을 이어받아 이 작은 식당을 언젠가는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맛집으로 만들겠다는 거였죠. 남들과 비슷하진 않아도 그래도 저만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목표가 뚜렷했기에 20대에는 일만 죽어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한창 학교 다니면서 연애하고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는 시간에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기름 냄새와 씨름했고 재료 준비하다가 새벽별을 보며 가게 문을 닫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연애요. 솔직히 생각할 겨를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온 결과 다행히 저희 가게는 엄마가 혼자 일하실 때보다 훨씬 입소문을 타고 번창했고 동네에서는 제법 알아주는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버지 빚도 모두 갚았고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죠. 그러다가 더 넓고 좋은 상가를 매입해 어엿하게 확장 이전까지 했으니 제 청춘을 바친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던 셈이었습니다. 특히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2살 터울의 남동생 성우였습니다. 제가 식당 일 시작할 때만 해도 중학생이었던 녀석인데 군대 다녀오고 대학 졸업할 때쯤 되더니 불쑥 저를 찾아와 식당 일을 같이 돕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누나, 난 아무래도 회사 체질은 안 될 것 같아. 누나 식당에서 일 배우고 싶어. 야, 너 미쳤어? 이 힘든 걸 왜 하려고 해? 그냥 취업 준비나 하고 평범하게 살아. 장사 아무나 못해. 누나 혼자 고생하는데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일반 회사 다닐 성격은 아닌 것 같아. 누나 식당 같이 하다가 돈 모아서 따로 내 분점 내고 싶어. 그건 아닌 것 같다. 일단 사회생활도 해보고 회사도 다녀보고 그게 먼저야. 정 하고 싶으면 직장생활 좀 해보고 30 넘어서도 생각 안 변하면 그때 다시 얘기해 보던가. 그때 동생의 고집을 꺾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제 뜻대로 동생은 일단 전공을 살려 회사에 취직했고 연애도 하는가 싶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어릴 때 했던 말은 그저 치기 어린 소리였겠거니 이제는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년 후 30이 넘은 동생이 정말 다시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 전에 했던 약속 기억나지? 30 넘어도 식당 일 하고 싶으면 안 말린다고 한 거. 뭐? 너 그걸 아직도 기억해? 당연하지. 나 누나 말대로 회사도 다녀봤지만 진짜 회사 체질은 아닌 것 같아. 월급쟁이는 내 적성에 안 맞아. 누나 밑에서 일 배우고 나중에 내 가게 내고 싶어. 이번엔 반대하지 마. 동생은 더 이상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진지하게 고민해온 계획이라는 것이 느껴졌죠. 마침 엄마께서도 이제는 힘에 부치신다며 식당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던 터라 저도 이제는 동생과 함께 힘을 합쳐 식당을 더 키워나가야 할 때라는 결심이 서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생 성우는 제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 식당 일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기 때문에 월급도 어지간한 대기업 부럽지 않게 두둑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교대에 진학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임용되자마자 좋은 동료 교사를 만나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어요. 예쁜 아기까지 낳고 잘 살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가족들을 위해 또 제 꿈을 위해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가 30 중반을 훌쩍 넘기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니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걱정 어린 잔소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정희야, 너는 언제까지 일만 할래? 엄마 소원은 너 좋은 사람 만나 사는 거야. 일도 좋지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생각도 해야지. 엄마가 선자리 좀 알아볼 테니까. 에이, 선은 무슨. 나는 그런 억지 만남 싫어. 내가 알아서 할게. 억지 만남은 무슨. 너 그러다 혼자 늙는다. 엄마는 늙은 딸이랑 살 생각 없어. 아, 엄마. 결혼이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나이 아직 창창한데 뭐.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의 걱정과 조바심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연애나 결혼은 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남자를 한 번도 안 만나본 모태솔로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20대 시절 풋풋하게 썸만 타다 끝난 사람도 있었고 저 좋다고 죽자사자 따라다닌 사람도 있긴 했죠. 하지만 막상 진지하게 만나다 보면 꼭 제가 용납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게 되어 결혼까지는 가지 못하는 겁니다. 나이가 찼다고 해서 아무나 골라 적당히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이니만큼 더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참 사람 앞날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신중을 기해야 할 나이에 만난 남자와 8개월도 안 돼서 결혼을 결심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뜻밖의 인연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원래부터 안면이 있던 남자였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그리 크지 않다 보니 건너 친구들을 통해 아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중 한 명이 제 친구의 지인이었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꾸준히 관심을 보이며 만나자고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친구의 주선으로 자연스럽게 몇 번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와 동갑이었고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샐러리맨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진수였죠. 그는 제가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와, 정희씨, 동갑인데 벌써 사장님이라니 진짜 대단하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에이, 뭘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신 거죠. 사실 제 남동생도 사업하다 말아먹었는데 언제 시간 되시면 제 동생한테 노하우 좀 전수해 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남자를 만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제 일과 성공을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평범했지만 꾸미 먹고 선해 보이는 인상, 그리고 저를 향한 순수한 감탄과 호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열렸던 것 같아요.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으며 만난 지 8개월도 안 돼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꽉 찬 나이였기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서로 생각했죠. 엄마는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결혼 얘기부터 꺼내셨고 하루빨리 양가에 인사시키라고 성하셨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씨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친의 아버님은 올해 투병하시다 2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과정에서 집도 팔고 빚까지 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찾아뵌 예비씨 댁의 살림살이는 제 예상보다 더 넉넉지 않아 보였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보다 연세가 서너 살 적으셔서 아직 환갑도 되지 않으셨는데 얼굴에는 고생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남친에게 얘기를 종종 들었던 남친의 남동생 민혁이는 제 생각보다 더 어둡고 그늘져 보이더라고요. 남친의 남동생은 식사 자리 내내 거의 말이 없었고 간간히 저를 힐끔거리는 눈빛에는 어떤 경계심 같은 것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남친 남동생은 제게 짧게 목례만 하고는 자기 방으로 쌩하니 들어가 버렸죠. 예비 시모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더니 제 손을 덥석 잡고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푸념 섞인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정이야. 내가 우리 집 양반 살아있을 때만 해도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어렵게 살게 됐네. 그래도 우리 진수 덕분에 그나마도 이만큼 사는 거야. 너도 우리 사정 들어서 대강 알지? 네, 어머님. 진수 씨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알뜰하게 준비할 거예요. 제 대답이 퍽이나 마음에 들었는지 예비 시어머니는 과장되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아휴, 고맙구나. 우리 진수는 이제 네가 있으니 걱정 없는데 우리 둘째가 문제야. 사업 말아먹고 우울증 와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내가 속이 타 죽겠다. 아픈 손가락이야, 정말.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다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를 보니까 우리 민혁이한테 네가 큰 힘이 되어주겠다 싶네. 너 참 복덩이 같아. 나는 너 오늘부터 내 딸처럼 생각할 테니 너도 나 편하게 엄마처럼 생각하고 시동생도 네 동생처럼 잘 챙겨줘야 하고 그래 줄 수 있지?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 그 속에 숨겨진 뻔뻔한 속내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둘째 아들 걱정에 마음고생이 심하신가 보다 정도로만 순진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네가 큰 도움이 되겠다는 그 말이 왜 유난히도 불길하게 귓가에 맴돌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모든 불행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처음 인사드린 날부터 저를 딸처럼 대하겠다며 살갑게 굴면서도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저를 들들 볶다시피 하시더군요. 상견례 전에 결혼 날짜부터 잡자고 성하셨고 예단이니 혼수니 다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이것저것 바라는 눈치를 보였죠. 그렇게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예비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속내가 거침없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기자가 취재라도 하듯 제 수입과 재산 규모를 집요하게 캐물으시더군요. 게다가 전화통화를 할 때나 가끔 만날 때면 어김없이 돈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죠. 아가, 네 식당 말이야. 나는 그 정도인 줄 몰랐는데 유명하더라.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니? 나한테는 말해줄 수 있잖아. 우리 이제 한 식구인데 뭘 숨겨. 어머니, 죄송하지만 매출은 좀 그냥 먹고 살 만큼 버는 거죠 뭐. 아이 참 섭섭하게. 나한테도 말 못해주니? 참 그런데 친정엄마 생활비는 네가 다 드리니? 네 남동생도 식당 일 한다던데 월급은 얼마나 주고? 혹시 너 혼자 친정 먹여 살리는 건 아니지? 그런 질문들이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없었기에 최대한 좋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며느리의 재정 상태를 이렇게 속속들이 파헤치려는 의도가 대체 뭘까?
묘한 불안감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는 제 재정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자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아니,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의무라는 듯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집은 네 덕에 엄마가 호강하네. 네가 살림 미천인가 보다. 나도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우리 둘째가 애물단지라 걱정이네. 어쨌든 정이야. 결혼하면 친정 식구 챙기듯, 아니 더 우리 가족도 잘 챙겨야 한다. 예단 혼수 다 필요 없어. 그저 며느리로서 우리 식구 잘 챙겨주기만 해. 알았지? 네, 어머님. 결혼하면 시댁도 제 가족인데 잘해야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을 문자 그대로 좋은 의미로 해석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잘 챙겨야 한다는 말의 무게가 그렇게나 무겁고 부당하며 일방적인 착취를 의미하는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에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고도 없이 예비 시어머니가 제 식당에 불쑥 찾아온 거예요. 하필이면 점심 피크 시간이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식사를 하러 온 것도 아니면서 빈 테이블 하나를 떡하니 차지하고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감시라도 하듯 오가는 손님 수를 세고 주방 안을 힐끔거리고 제가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모습까지 빤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오셨으니 바쁜 틈에 다가가 인사를 건넸는데요. 예비 시어머니는 건성으로 대답하시고는 계속 식당을 살피시더라고요. 제 남동생인 성우는 처음 보는 예비 시어머니를 당연히 수상하게 여겨 제게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누나, 저기 저 아줌마 누구셔? 아까부터 카운터 기웃거리고 손님 수세고 이상해. 꼭 염탐하러 온 사람 같아. 아, 저분이 진수 씨 어머님이야. 우리 예비 시어머니. 뭐? 근데 왜 저러고 계신 건데? 아까 나한테도 와서 매출 얼마냐고 묻길래 이상한 사람인가 싶어서 대답 안 했거든. 눈빛이 좀 이상해. 남동생의 말에 제가 오히려 민망하고 머쓱하게 대답을 했죠. 아, 내가 한번 오시라고 했거든. 그냥 구경 오신 거겠지 뭐.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가서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고 할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예비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식사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제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한참 더 지켜보시다가 아무 말 없이 휙 돌아가 버리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될 사람 가게에 와서 밥 한 끼 안 먹고 염탐만 하고 가는 그 모습이 도무지 정상적인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고 제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 후로 예비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예비 시동생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에 호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얘기 들어보니 너 분점 낸다고 준비한다던데 맞니? 네? 아, 그건 어떻게 하시고. 다 듣는 수가 있지. 맞아? 예, 맞아요. 아유, 잘 됐다. 저기 우리 민혁이 말이야. 너도 봤지만 영 상태가 안 좋지? 원래는 싹싹하고 일도 잘했는데 사업 실패하고 돈도 좀 잃고 나서는 의욕을 잃었어.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내가 정말 속상해 죽겠다. 어머니 걱정 많으시겠어요. 민혁 씨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처음엔 저도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위로했지만 만날 때마다 똑같은 레퍼토리의 신세 한탄과 하소연이 반복되자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잘 되면 안 되고 두루두루 잘 살아야 걱정이 없거든. 그런 점에서 우리 민혁이도 잘 돼야 너네도 편한 거고
사실 우리 민혁이 음식 솜씨는 타고났어. 손맛이 야무져. 생각해봤는데 정희 너 결혼하면 우리 민혁이한테 네 식당 분점 그거 사장을 맡기면 어떨까? 네가 일 가르쳐주면 금방 배우지. 네? 분점을요? 걔가 남 밑에선 일 못하고 가게 하나 그렇게 해주면 운영 참 잘할 거야. 망하긴 했어도 어쨌든 장사 경험도 있고 너도 마침 분점 낸다고 하니 잘됐지 뭐니?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머님,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식당에서 일을 꾸준히 했던 것도 아닌데 덥석 분점을 맡고 그럴 순 없죠. 차라리 와서 일을 좀 배워보는 건 어때요? 아니, 나도 말해봤는데 걔가 자존심도 세고 남 밑에선 일을 잘 못해서 걔는 딱 사장 스타일이거든. 아, 어쨌든요, 어머님.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에 예비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그렇게 그 일은 넘어간 줄 알았는데 며칠 후 또다시 저를 찾아와 제 식당 분점을 예비 시동생이 운영하게끔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거의 반 협박조였습니다. 정희야, 너 정말 이렇게 매몰차게 나올 거니? 결혼하면 다 식구인데 네가 좀 도와줘야지. 자꾸 거절하면 나도 섭섭하다. 시동생이라고 하나 있는데 사랑굿이라고 살아야 너도 편할 거 아니야. 어머님, 저 곤란하게 왜 그러세요? 장사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 괜히 분점 운영 잘못하면 본점에도 문제 생기는 거고요. 죄송하지만 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와의 불편한 대화를 마무리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하고 불안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대로 덮어두었다가는 결혼 후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죠.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남자친구에게 이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을 이해해주고 중간에서 현명하게 조율해 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만난 남친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나 할 말 있는데 어머님께서 자꾸 분점을 내서 민혁 씨를 월급 사장으로 앉히라 그러셔. 내가 몇 번 거절했는데도 계속 그러시네. 나 너무 힘들어. 자기가 어머님께 잘 좀 말씀드려서 이 얘기 더 안 나오게 해줄 수 있을까? 저는 남친이 정말 엄마가 또 그러셨어? 내가 단단히 말씀드릴게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친의 반응은 제 기대와는 완전 다르더군요. 남친은 제 말을 듣고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더니 오히려 제가 너무하다는 듯 서운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하는 겁니다. 민혁이 좀 도와달라고 엄마가 부탁한 게 그렇게 기분 나빠? 민혁이가 가게를 맡는 게 그렇게 안 될 일이야? 이제 곧 가족인데 네가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저한테 분점 사장 자리 맡겨놨나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 가족 입장만 생각할 수 있지? 황당하고 기가 막혔지만 애써 침착하게 다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오해하지 마. 식당 일이라는 게 그냥 덜컥 운영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도 분점 계획 있는 건 맞는데 사실 그 가게는 성우가 하기로 했어. 그렇게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다른 소리를 어떻게 해. 우리 지금 결혼 준비만 해도 바쁜데 자꾸 이런 문제로 부담 주시는 거 나 솔직히 좀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좋게 좀 말씀드려.
저는 나름 기분 나쁘지 않게 좋게 좋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남친은 제 말에 오히려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성우가 하기로 했다고?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야. 남친은 굳은 얼굴로 한참이나 생각에 잠기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저는 그제야 겨우 안심했습니다. 남친이 마침내 제 입장을 이해해 주었고 이제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것은 또 한 번의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 거절에 단단히 앙심을 품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고 남친 역시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속내를 감추고 귀에만 엿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얼마 뒤였어요. 아침 일찍 가게에 나와 오픈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예비 시어머니와 남친이 잔뜩 굳은 표정으로 함께 들어서더라고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좀 당황했지만 일단 가게 안쪽 조용한 구석 자리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드렸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눈짓으로 무슨 일이냐고 했는데 난감한 표정으로 바닥만 쳐다보며 자기 엄마 눈치만 살피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화가 잔뜩 난 얼굴이셨는데 이게 뭐지 싶어서 황당하기도 했죠. 어머니, 무슨 일이신데 이른 아침부터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앞뒤 다 자르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진수한테 들었는데 분점 내서 네 동생한테 준다며? 내가 그 소리 듣고 밤새 잠 한숨 못 잤다. 너 정말 이럴 수가 있니? 라며 따지는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되물었죠. 제 동생이 분점 사장이 되는데 왜 어머님이 밤새 잠을 못 주무세요? 그러자 어머님이 언성을 더욱 높이며 악을 썼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은 거의 저를 잡아먹을 듯 이글거렸습니다. 아니, 몰라서 묻는 거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러는 거니? 내 아들 좀 도와달라는 말은 쌩까고 네 동생은 떡하니 분점 사장을 시켜? 네 식구만 챙겨? 그럴 거면 결혼은 왜 해?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니? 나도 자존심 다 구겨가며 너한테 부탁한 거다. 그거 딱 잘라 거절해놓고 보란듯이 네 동생 그 자리에 앉히는 건 뭐 하자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니? 내가 뭐라고 했어?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도와야 된다고 했지? 우리 민혁이를 시동생이 아니라 동생처럼 생각해달라고 했지? 시동생이 저러고 있는데 너는 나 몰라라. 네 가족만 챙기면 그만이야? 그따위로 이기적으로 살 거면서 결혼은 왜 한다 그래? 라는데 한마디로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10월드의 상상 초월 갑질인가 싶더라고요. 예비 며느리의 가게가 마치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날강도 같은 심보인가 싶었죠. 결혼도 하기 전에 그것도 제 피와 땀이 서린 돈과 제 동생의 꿈과 노력이 담긴 가게인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예비 시동생에게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는 그 뻔뻔하고 탐욕스러운 태도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을 얼마나 우습고 만만하게 봤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까 싶기도 했고요. 황당하고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남자친구를 쳐다봤는데 남친 역시 지네 엄마랑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자기 엄마의 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좀 섭섭해. 엄마가 틀린 말 한 거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우리 엄마가 자존심 다 구겨가며 그렇게 부탁할 땐 딱 잘라 거절하고 네 동생은 보란듯이 챙겨주고 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민영이가 안정적으로 잘 살아야 우리도 편한 거 아니야? 어차피 이제 다 한 가족 될 건데
어차피 이제 다 한고적 될 건데 서로 다 같이 잘 살자는 게 문제냐고. 라는데 와, 이 인간들 답도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다는 것도 깨달았죠.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저와 제 가게를 마치 자기들 거인 양 하면서 저를 휘두르려고 하는데 결혼 전에 이 본 모습을 본 게 차라리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리가 명료해지더라고요. 더 이상 이들과 말을 섞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찻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갑자기 가게 쳐들어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세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뭐? 아줌마? 네, 아줌마. 똑똑히 들으세요. 이 가게 제 거고요. 아줌마 것도 이준수 것도 아닙니다. 제 가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가족만 챙긴다고요? 그러는 아줌마는 결혼 전부터 며느리한테 빼먹어서 둘째 아들 챙길 궁리부터 하세요? 왜 제 가게를 아줌마 아들한테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시냐고요? 제 거침없는 말투에 남자친구와 어머님은 잠깐 움찔하는가 싶었습니다.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동생 아니고 예비 시동생한테 줄게요. 그럴 줄 알았나요? 어이가 없었죠. 저는 단호하게 나왔는데 어머님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보다 더 언성을 높여 악을 쓰더군요. 뭐? 아줌마? 너 말 다 했니? 시엄마 될 사람한테 아줌마라고? 결혼 엎어도 되나 보지? 라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무슨 결혼 못해서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결혼 없는다고 하면 제가 벌벌 떨 줄 알았나요? 네, 얼마든지 엎어도 됩니다. 저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 안 할 거예요. 제 쪽에서 사양이에요.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가족은 무슨 가족이에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요구를 해도 상식적인 요구를 해야죠. 그러는 아줌마는 제가 가족이니까 살던 집 내놓으세요 하면 주시겠어요? 막말로 제가 왜 생판남인 아줌마 둘째 아들한테 제 가게를 왜 내줘야 하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 둘째 아들이랑 자기 인생 걸고 일하는 제 동생이랑 같냐고요. 하다못해 식당 일이라도 좀 배우라고 해도 방구석에 처박혀서 사장 아니면 안 하겠다는 그쪽 아들한테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요. 결혼 당장 엎을게요. 그러니까 당장 둘 다 내 가게에서 나가세요. 영업 방해하지 마시고요. 제 단호한 파혼 선언과 거침없는 독설에 예비 시모는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그런데 남친, 아니 이진수는 그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엄마에게 소리 지르는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저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야, 최정희, 너 말 다 했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해? 어쨌든 결혼하면 다 챙길 거였잖아. 좀 일찍 챙겨달라는 게 그렇게 죽을 죄냐? 그리고 고작 이런 일로 결혼까지 깨? 너 제정신이야? 네 나이를 생각해. 30 중반 넘어서 누가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하겠냐? 너 나랑 헤어지면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을 거야. 아직도 몰라? 라는데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참나, 노처녀로 늙어 죽는다고? 그래, 나 노처녀로 늙어 죽을게. 근데 나는 노처녀라도 돈이라도 많지. 너는 어떨 것 같아? 사람 구실 못하는 동생에 며느리 등골 빼먹을 궁리만 하는 네 엄마랑 살면서 장가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걱정이나 하세요. 가진 게 없으면 심보라도 곱게 쓰던가. 그동안 착한 척 연기하느라 힘들었겠다. 당장 꺼져. 우리 결혼은 끝이야. 파혼이라고. 제 단호한 태도와 거침없는 독설에 당황한 두 사람은 제가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강경하게 나오니 뭐라 더 이상 대꾸도 하지 못하고 어버버거렸습니다. 그때 마침 제 동생 성우가 가게에 출근하며 들어오더라고요. 가게 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금세 눈치챈 동생에게 제가 저 두 인간들 좀 당장 내보내달라고 눈짓을 보냈고 동생은 나가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동생이 험악하게 나가라고 으름장을 놓으니
결국 예비시모와 이진수도 일단 가게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가게 밖으로 쫓겨나고 나니 예비시모와 이진수는 뭔가 아차 싶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자기들이 세게 나오면 제가 깽행할 줄 알았나 본데 제가 좋다코나 파혼하자고 할 줄은 몰랐던 것 같더군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더 아쉬운 쪽이라고 단단히 착각했나 봅니다. 이진수는 남동생이 버티고 있으니 들어오지는 못하고 가게 밖에서 막 유리문을 두드리며 저를 애타게 부르더라고요. 정희야, 너 진짜 파혼할 마음 아니지? 어? 아까 내가 미안했어. 다시 얘기해보자. 어? 저는 그들의 구차한 변명과 뒤늦은 후회를 더 이상 들어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그 인간들 보는 앞에서 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웬 사람들이 업무 방해를 하는데요. 가라고 해도 안 가고 행패네요. 당장 와주실 수 있죠? 제가 눈앞에서 경찰에 신고하자 예비시모와 이진수는 시겁해서 가겠다고 하면서 가더라고요. 저는 그날 너무나 황당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예비시모와 이진수에게 주저없이 파혼이라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제 입으로 파혼이라는 말을 하고 나니 오히려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과 알 수 없는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을 쫓아낸 후 예상대로 한동안 파혼을 무마하려는 그들의 연락과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이진수는 술에 취해 밤늦게 전화를 걸어와 울며 불며 매달리기도 했고 예비시모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예물 보러 가자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고 예약했던 예식장이며 스튜디오 등 결혼 관련 일정들을 미련 없이 일사천리로 취소했습니다. 결혼 취소를 알리면서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들어야 했지만 더 큰 불행과 고통으로 점철될 뻔한 제 남은 인생을 구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그저 다행스럽고 감사할 따름이죠. 저는 다시 제 일과 삶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부터 약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그동안 저와 제 가족에게는 많은 좋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본점 식당은 입소문과 단골들의 성원에 힘입어 얼마 전 더 크게 확장 리모델링을 마쳤고 이제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맛집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제 동생이 열었던 분점이 그야말로 대박을 쳤다는 겁니다. 성우는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고 저에게 배운 노하우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많은 사람들의 입맛까지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희 본점보다도 매출이 잘 나올 때가 많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거든요. 저희는 이제 각자의 식당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동업자이자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웃음꽃을 피우는 예전보다 훨씬 더 단란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러던 얼마 전 동네에서 우연히 예전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미용실 원장님이 동네 소식통이거든요. 그 외에 정희 씨 예전에 결혼할 뻔했던 그 남자 있잖아. 진수네. 그 집 요즘 아주 죽을 상이라던데? 네? 아, 그래요? 저는 헤어지고 나서는 아예 소식을 못 들어서. 말도 마. 그 남자 아직도 그 회사 그대로 다니는데 승진도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낸다더라고. 그리고 그 둘째 아들내미랑 그 엄마가 자기들도 장사를 하네 어쩌네 하고 일 벌렸다는데 그것도 파리만 날리고 있다더라고. 장사가 뭐 쉽나? 아주 죽을 맛인 것 같은데. 그 집의 근황을 듣는데 솔직히 고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대놓고 비웃거나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이 결국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때 파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결혼을 강행했다면 지금쯤 저는 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휘둘리고 불행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돌아보면 예비 시모가 처음부터 제 재정 상태를 꼬치꼬치 캐물었던 것도 예비 시동생의 불행을 그토록 강조하며 제 동정심을 자극했던 것도 모두 저를 호구잡아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는 치밀하고 이기적인 속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정작 그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돈줄이자 호구일 뿐이었던 것 같고요. 몇 달 전의 파혼은 제 인생에 잠시 큰 폭풍우를 몰고 왔지만 그 폭풍우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의 항로를 제대로 다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에 단 한치의 후회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과 결혼으로써 더 엮이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지금의 홀가분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제 일과 삶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욱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다른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 전 예비 배우자나 그 가족의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요구는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독버섯일 수도 앞으로 펼쳐질 불행의 명백한 전조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